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제 유치권 이 성립 요건 중에서 주장하는 점유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채권하고 점유하는 목적물 간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결련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등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 유효한 점유 또는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서 생기잖아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서, 소위 딱 쥐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돈 안 줄 때까지는 못 비켜줘 라고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결국 이제 폼생폼사라고 하는데, 이 점유에 죽고 점유에 사는 이 유치권의 그 속성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궁극적으로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그냥 아웃,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점유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강의에서는 부동산이죠.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 물건 점유해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꼭 채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죠? 채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해서 이 공사 도급인, 그 다음에 수급인인데, 공사를 해서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 줄 때까지 이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이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동산. 근데 이 물건이 병 앞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비켜줘. 너 왜 내한테 돈 받을 것도 없는데 왜 거기 있냐? 이러면 유치권이 있으니까 있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굳이 타인의 물건, 유치권의 점유 대상이 타인의 물건인데, 타인이라는 것은 굳이 채무자에 국한되지 않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하수급인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도급인, 수급인인데 공사를 이렇게 하수급인이 좀 하고 일부 하고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너 비켜줘 했을 때 내한테 돈 받을 권리도 없는데 왜 내 물건 점유하느냐? 유치권이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수급인의 유치권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꼭 이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이라는 것은 물건 소유자에 대한 어떤 채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관한 채권,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이면 되고 이어야만 돼요. 그죠?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면 되고, 또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만, 결련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딱 숙지를 좀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무상으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하도급자가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간혹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착각은 이게 이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돈 받을 채권도 없는데 가능하겠느냐? 여기는 가능하겠지만, 수급인으로서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인데,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관한 채권이면 소유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든 없든 간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하수구빈의 유치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앞서서 이제 여러 그 판례들 소개시켜드린 그 판례들이 60페이지 그 대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가 구분 세대 10세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56세대입니다. 이게 그 사안에서 돈 받을 돈이 그 세대 호실 뭐 10세대 중에서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세대 호실로 쪼개지는 채권만 받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 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인데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 이 사례는 실제로는 10세대가 아니라 56세대였고 1억 5천만 원을 그 못 받은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 나누기 56세대 이렇게 하게 되니까 350만 원이 나왔던 케이스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금액도 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조금 변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원도급업자가 아니라 하수구빈, 수구빈이 아니라 하수구빈이었는데 하수구빈의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이 얼마 받고 비켜줘야 되느냐 하는 게 논의가 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만 봐도 당연히 그거는 인정되는 걸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7년 5월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4페이지. 자, 이게 이제 그 점유라는 부분을 좀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점유가 꼭 이제 필요하고 유지돼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유치권의 어떤 특성이다. 그게 유치권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압류 내지 경매 개시 시점이라고 이 시점이 굉장히 점유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이 점유라는 것은 점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유가 불법 점유이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소유자로부터 뺏어왔다든지 마음대로 침탈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점유 개시가 이제 불법이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 또 경매 개시, 쉽게 말하면 경매 개시 시점 이후의 압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라라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 경매 개시 이후의 점유는 압류 처분금지효라 그래서 우리 경매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압류 이후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매 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 너 점유해도 좋아, 돈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점유해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부터 그 이후의 점유는 점유에 기한 유치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권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효력이 있는 그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압류 내지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를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점유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점유는 지금 그러니까 재판은 그렇잖아요. 이게 점유를 하고 있는 듯한 적어도 외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뭐 나가라 그러든지, 또는 그 사람이 유치권이 없다라고 하든지, 이런 유치권 부존재, 이런 분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시점에는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든지 또는 하고 있는 외관이 형성되든지 하는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그 분쟁이 되는 건데, 그 자기가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유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건에서 쟁점이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법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결국 그 사람의 네가 유치권자 점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다 된 거더라. 그래서 너는 안 돼. 유치권 안 돼. 이렇게 판단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점유를 해왔네.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대체로 그 점유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가 뭐 있었다가 여기 이 압류 시점 이전부터 있었다가 중간에 뭐 포기했다든지 또는 뭐 그런 사례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이 과연 언제 시작됐느냐 또는 중단됐느냐 끝났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보통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그 측면으로 사례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유라는 것은 사실은 그 2002년 그 대법원 사례 보시는 것처럼 개념은 뭐 좀 그 추상적이죠. 굉장히 점유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사실적 지배, 이것도 역시 추상적이죠. 그럼 사실적 지배가 뭐냐? 그럼 또 설명을,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또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타인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는 거, 배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그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두루두루 이제 살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점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서술이 깁니다. 대부분 판례들 보면은. 이게 점유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있다 없다 또는 언제부터 있었다 이런 식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시공관계상 어쨌든 의미 있는, 법원이 뭘 중요시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의미 있는 부분의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5페이지에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그 위에서 7번째 줄, 이게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못 받게 되자 결국은 그 모 기업, 이게 이제 그 건축주거든요. 건축주. 이 모 기업은 피고에게, 이 공사업자입니다. 이 오피스텔, 공사한 오피스텔의 분양 미수금 채권과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했을 경우 분양 대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과 아울러서 미분양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위임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의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다음에 피고는 오피스텔 매토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분양 대금 수납 업무와 미분양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 수분양자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그 분양된 사무실을 수분양자에게 인도하여 온 사실, 그 다음에 등등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피고 직원들이 미분양 오피스텔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퇴근 후 또는 분양 신청인이 미분양 오피스텔의 내부를 구경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내부의 급박한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자치의 관리소 직원에게 열쇠를 맡겨놓기도 한 사실, 그 다음에 95년 이전부터 오피스텔 중 미분양 부분에 관해서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피고는 그 오래전부터 미분양 오피스텔 분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공사를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공사한 걸로 가지고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분양 업무에 이제 협조한단 말이에요. 건축주에. 그러면은 그 협조하는 방법이 아예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뭐 점유관계를 다 넘겨주고 대금만 내한테 줘. 이런 관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너가 분양 업무를 하는데 나는 그냥 점유하면서 지켜보겠다. 그게 내한테 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겠다. 대신 내가 아예 그걸 유치권을 이유로 해서 아예 분양 업무를 협조를 안 하게 되고 문을 잠궈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분양 업무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 돈을 못 받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공사업자로서. 그러니까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양할 수 있는 분양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협조하는 점유를 행사하면서 점유하면서 그 정도의 협조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 양자 중에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지금 그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 자체는 계속해 왔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그 대법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 이 경비 용역 업체를 보내서 뭐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공장 출입구 정면에 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서 사람 통제하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제목이 지금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잖아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채권자, 결국 이제 이 가압류 사건에서는 돈 받을 사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돼서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점유를 하고 유치권자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사시킨 그 건축주가 자기를 내몰았다.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가압류를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줬는데 상대방이 가압류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점유 침탈은 내가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압류 이의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원심 법원은 가압류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가압류를 풀어주라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가압류는 필요하다. 왜냐합니까? 이런 논리로 그 채권자,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의 점유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축주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뺏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이다 라는 어떤 논리로 이게 가압류 이 사건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5년 사례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자주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구고등법원 2007년 사례.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아마 도자기 관련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 건축주 무슨 도해라는 그 회사인데, 이 건축주하고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점유를 해왔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유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좀 익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가 중요한 소스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